다른 모든 눈송이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단 하나의 눈송이 은희경. 12살 크리스마스 정오 무렵에 안나는 루시아를 처음 만났다. 꼬마 정구와 꽃으로 장식된 성모상 앞에서였다. 투명한 겨울 햇살이 안나의 짧은 그림자를 비출 뿐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험상궂게 잘못 만들어진 새 동방 박사들과 가난한 부모, 그리고 약간 추워 보이는 벌거벗은 아기 예수만이 말 먹이통에 누워 있었다. 안나는 마구간 지붕을 장식한 하얀 솜을 조금 떼어내 주머니에 넣었다. 남쪽 바닷가 도시의 다른 아이들처럼 안나도 진짜 눈은 본 적이 없었다. 안나는 성당 앞에 깔린 자갈을 소리나게 밟으며 자기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루시아를 발견했다. 정오의 햇빛을 받아 자갈이 하얗게 빛났다. 눈의 결정이 순호해진 빨간색 방한복에 크림색 털모자를 쓴 루시아는 전혀 춥지 않아 보였다. 네가 안나니? 그것은 안나가 사는 도시에서 듣기 힘든 서울 말씨였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편도선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아야 했고 지난주 성당에 나오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난 루시아야. 수녀님이 너와 친하게 지내라고 하셨어. 이 성당에서 네가 제일 똑똑하고 무용도 잘한다며? 하지만 생각보다 예쁘진 않구나. 루시아는 까맣고 긴 속눈썹을 느리게 깜빡이더니 왼쪽 볼에만 보조개를 만들며 쌩긋 웃어 보였다. 안나도 피식 웃었다. 예쁘지 않다는 말은 처음 들었지만 루시아에게서 듣는 그 말은 그다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있잖아, 루시아가 물었다. 근데 여기는 정말 겨울에도 눈이 안 오니? 안 와. 크리스마스에도? 크리스마스에도. 긴 속눈썹에 반쯤 가려진 루시아의 눈동자에 실망한 기색이 깃들었다. 난 겨울에 생일이 있어서 눈 올 때 입을 멋진 겨울옷이 많은데. 하지만 안나는 루시아를 안심시켜주고 싶었다. 눈은 오지 않지만 남쪽 도시 사람들도 모두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는다고 말해주며 자신의 빨간 부츠 한 짝을 앞으로 내밀어 보였다. 그 겨울이 지나고 다음 해 봄부터 루시아는 안나와 같은 학교에 다녔다. 안나가 루시아와 함께 보낸 크리스마스는 6번이나 되었다. 그중 2번은 오해 때문에 서로 말을 안 하던 시기여서 가장 먼 대각선 자리에 떨어져 앉아 자정 미사를 봤다. 그러나 나머지 4번은 손을 잡고 나란히 미사에 가고 부모님이 외출한 빈집에서 텔레비전에 성탄 특집을 보고 팔짱을 낀 채 캐럴이 울리는 거리를 쏘다니며 함께 지냈다. 고1이었던 재작년에는 성당의 성탄 기념 무대에서 함께 무용을 했다. 루시아가 주인공을 맡아 무대 한가운데에서 아라베스크를 췄다. 이제 성당에서 제일 똑똑하고 무용 잘하고 예쁜 애는 루시아였지만
루시아가 혼자 있는 걸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나 큰 소리로 물었다. 루시아, 안나는? 안나와 루시아 모두 남자친구는 없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특별하게 보내야 해. 루시아가 말했다. 20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에 재미있는 일은 하나도 없을 거야. 바쁘고 또 따분하겠지. 어른들은 다 그렇잖아. 그래, 안나도 동의했다. 우리도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고해성사를 하러 다른 도시에 신부님을 찾아가야 할지도 몰라. 안나는 성당의 세실리아 언니를 생각하고 있었다. 세실리아 언니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다른 도시에 가서 미사를 봤다. 안나네 성당의 스테파노 신부님과는 잘 아는 사이라서 죄를 털어놓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유부남과 잤을 때, 그리고 아이를 지었을 때에도 세실리아 언니는 모르는 신부님에게서 용서를 받기 위해 낯선 성당에 다녀왔다. 세실리아 언니가 언제부터인가 저금을 하듯이 꼬박꼬박 죄를 모아서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고해성사 때 한꺼번에 용서받는다는 걸 안나는 알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를 멋지게 보낼 수 있을까? 루시아의 물음에 줄곧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던 안나가 대답했다. 누는 꼭 와야 해. 그들은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안나는 짧은 커트머리였고 루시아는 따 늘어뜨린 갈래머리로 둘 다 검은 학생 코트 속에 지방 명문여고 교복 차림이었다. 서울의 유명 입시 학원에서 마지막 총정리 수업을 받기 위해 상경하는 것이었다. 루시아는 고모 집에서 지낼 예정이었고 안나는 하숙집을 구했다. 안나를 기차역까지 배웅하며 엄마는 서울은 위험한 곳이니 학원 수업이 끝나자마자 곧장 하숙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여러 번 당부를 했다. 하지만 대학 입시는 2달 뒤였고 크리스마스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안나도 루시아도 부모에게서 벗어나는 건 처음이었다. 서울에 대한 안나의 첫 인상은 춥다는 것이었다. 대기는 날카롭고 먼지가 날리는 회색 거리는 건조했다. 안나의 얼굴은 금세 빨갛게 얼어붙었다. 벙어리 장갑을 낀 손으로 안나의 두 뺨을 감싸며 루시아가 키득댔다. 뭐야, 꼭 북극에 잘못 배달된 소포 같잖아. 안나의 하숙집은 낡고 커다란 단층 양옥이었다. 태역 장군의 늙은 미망인이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언덕 위의 동네라서 그런지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대문을 열어준 미망인에게서도 찬바람이 돌았다. 우리가 원래 하숙치는 집은 아니에요. 그것이 안나에게 건넨 첫 마디였다. 양손에 책가방과 트렁크를 나눠든 안나는 미망인의 뒤를 따라 조심스레 돌계단을 올라갔다. 오랫동안 손보지 않은 넓은 정원이 나타났다. 실내는 몹시 어두웠다. 눈을 가늘게 떴는데도 안나는 현관에 벗어놓았던 빨간색 하이힐을 밟고 말았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루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안나가 발꿈치를 들고 미망인을 따라 들어간 곳은 거실이었다. 싸늘하게 식은 난로 옆에 서서 미망인에게 하숙비를 선불로 치르며 안나는 벽에 걸린 흙
흑백 가족 사진을 흘끔 보았다. 가슴에 훈장 같은 걸 여러 개 달고 있는 늙은 군인 곁에 이망인이 앉았고 두 딸은 뒤에 서 있었다. 안나의 방은 끝방이었다. 넓게 펴놓은 이불 한 채와 안진뱅이 책상 하나만으로 꽉 찰 만큼 작았다. 안나는 검은 학생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그러고 나니 비로소 그곳이 자기의 방 같아졌으므로 이불 위에 앉아 가방을 풀기 시작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얗게 입김이 흩어졌다. 학원에서 만난 첫날 루시아는 연습장에 서울 지도를 그렸다. 너희 동네는 여기야. 학원에 오는 버스는 53번이고 57번은 남산으로 빠져. 서울역에서 갈라지니까 번호를 잘 봐야 해. 너네 고모 집은 어디쯤이야? 여기 강 건너 328번 버스를 타면 돼. 너희 하숙집에서 오려면 일단 서울역까지 와서 갈아타야 해. 어린 시절을 서울에서 보냈고 방학 때마다 고모 집에 다녀갔던 루시아는 서울이 익숙했지만 안나는 아니었다. 서울의 끝에서 끝까지는 얼마나 걸려? 글쎄, 아마 걸어서는 하루에 다 못 갈걸? 안나는 깜짝 놀랐다. 남쪽 도시에서는 아무리 먼 소풍이라도 걷는데 1시간 이상은 걸리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달랐다. 학원까지 8 정류장이라는 건 알았지만 차창 밖을 보다가 자칫 숫자 세는 걸 잊어버리기라도 하면 얼마만큼 왔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안나가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크기였다.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는 바람에 첫날부터 지각을 했다. 루시아는 학원의 다른 아이들과 쉽게 친해졌다. 표준말을 쓰긴 했지만 남쪽 억양을 감출 수 없었던 안나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안나도 루시아도 더 이상 지방 명문 여고의 교복은 입지 않았다. 겨울에 생일이 있는 루시아는 여전히 예쁜 겨울옷을 여러 벌 갖고 있었다. 12살에는 안나와 키가 비슷했지만 지금은 안나보다 한 뼘이나 큰데도 약간 굽이 있는 검은색 메리제인 슈즈를 신었다. 거기 비하면 안나는 언제나 검은 학생 코트에 목도리도 한 개뿐이었다. 지각을 자주 했기 때문에 안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모습은 자주 눈에 띄었다. 루시아는 안나를 위해 자리를 맡아 놓았고 언제나 맨 앞에 앉아 있었다. 어떻게 이곳에는 시시한 남자애들 뿐이니? 그 말은 서울에 와서도 별로 바뀌지 않았다. 강의실 안을 한 바퀴 둘러본 다음 안나의 귀에 대고 이렇게 투덜거렸다. 어떻게 이 학원에는 괜찮은 남자애가 한 명도 없니? 안나는 뺨에 닿는 루시아의 속눈썹이 간지러웠는데도 이번만은 웃을 수가 없었다. 한 명도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 남학생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시험지를 거두면서 이름을 보게 된 루시아가 혹시 성당에 다니냐고 물었을 때 그 애는 루시아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니 라고 짧게 대꾸했다. 그때부터 요한은 매너도 재치도 없으면서 잘난 체만 한다는 이유로 루시아가 특히 싫어하는 남학생이 되었다. 그러나 안나는 아니었다. 아니? 라고 말하는 다음 순간 요한의 눈길이 자신을 향했고 그리고 분명
웃음을 지어 보였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요한은 지금까지 안나가 보았던 어떤 남학생보다도 서양 나라에서 온 크리스마스 카드 속에 북치는 소년과 모습이 가장 비슷했다. 키가 크고 하얀 얼굴에 눈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학원에서 돌아오면 안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방에서 보냈다. 안진뱅이 책상 앞에 앉아 공부도 했고 일기와 편지도 썼고 손이 시리면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워있기도 했다. 루시아에게 물을 수 없는 말이 자꾸 생겨나는 것도 서울에 온 뒤에 한 가지 변화였다. 더욱이 눈앞에 떠오르는 얼굴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 얼굴은 자주 안나를 따라다녔다. 가까운 사이가 된 뒤에도 요한은 말이 별로 없었다. 왜 재수를 하게 되었으며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느 대학을 지원하는지 학원에서 가볍게 나누는 신상에 대해서조차 설명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성적은 늘 5등 안에 들어 학원의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안나가 요한에 대해 알고 싶은 건 그것보다 훨씬 많았다. 남쪽 도시에 가본 적이 있는지, 언제나 조금씩 변하고 있는 내 계절의 바다를 좋아하는지, 김종삼이란 시인을 아는지, 진지하거나 소심하거나 낯을 가리는 성격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봄과 여름이 되면 어떤 색깔의 옷을 입을 것인지, 어릴 때 털모자에 목도리를 두르고 부츠를 신는 북유럽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얼어붙은 운하를 따라 먼 세상으로 나가는 동화를 읽은 적이 있는지, 해질녘 골목에서 울리는 자전거 경적 소리와 엄마의 심부름으로 두부를 사러 가는 비오는 저녁의 냄새를 좋아하는지, 따뜻한 코코아와 틀에서 막 꺼낸 국화빵을 좋아하는지,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창가에 서서 소리내어 읽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의 꿈들,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갑과 하모니카 중에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뭘 할 건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물어볼 수는 없었다. 요한은 루시아의 남자친구였다. 셋은 학원이 끝난 뒤 함께 종로에서 명동까지 걸어가는 날이 많았다. 루시아와 안나가 앞장서고 그 뒤를 요한이 따랐다. 그렇게 그들은 명동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고 매번 버스를 가장 먼저 타는 것은 안나였다. 버스에 올라탄 안나가 손을 흔들기 위해 차장에 얼굴을 붙이고 내다보면 벌써 루시아는 왼쪽 뺨에 보조개를 만들며 요한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뒤로 다가왔지만 그때까지 서울의 눈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서울에서 맞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일요일, 안나와 루시아는 명동 성당에 갔었다. 세 번째 일요일에 안나는 성당에 온 루시아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다. 따았던 머리를 풀어 늘어뜨렸고 영화 오케스트라의 소녀에 나온 여주인공처럼 베레모를 썼고 체크 무늬가 들어간 빨간 코트에 검은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
미사포를 꺼내 머리에 쓰며 루시아가 속삭였다. 나 어때? 대학생 같아? 술집에 들어가도 괜찮겠지?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하지만 성당에 왔잖아. 성당 다음엔 술집에 갈 거야. 둘은 키득거렸고 마이크에서 입당송이 흘러나왔으므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미사가 끝난 뒤 성당 앞 비탈길을 내려가며 루시아가 물었다. 무슨 기도길래 그렇게 열심히 했어?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성모상 앞에 회색 모직 점퍼에 농구화 차림의 키 큰 소년이 서 있었다. 요한이었다. 놀랐니? 안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던 루시아가 장난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우리 남산 가자. 루시아가 안나에게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다. 점점 가까워지는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나의 입에서 생각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왔다. 오늘 눈 올지도 몰라. 크리스마스 무렵이라 명동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안나는 아무리 많은 사람 가운데 있어도 요한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눈은 오지 않았다. 안나는 추워서 몸을 웅크렸지만 루시아는 스커트를 입고도 전혀 추워 보이지 않았다. 야외 음악당에 갔을 때에는 두 팔을 벌리고 리드미컬하게 스탠드를 한 칸씩 밟으며 내려갔고 무대에 올라서서는 곧바로 발레의 기본 동작을 취했다. 그러고는 쇼팽의 야상곡을 허밍하며 거기 맞춰 아라베스크를 춤추기 시작했다. 성당의 크리스마스 공연 때 추었던 춤이었다. 검은 스타킹에 메리제인 슈즈를 신고 목도리를 날리며 춤추는 빨간 옷의 루시아. 무대 아래에서 요한은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춤추는 루시아를 말없이 올려다보고 있었다. 성당 안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모임은 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크리스마스 공연은 학교별 셀의 주체였다. 안나네 학교의 셀을 지도하던 무용반 선배는 안나와 루시아 중 누구를 주인공으로 할 것인지 고민했었다. 춤은 안나가 나았다. 그러나 무대에서 돋보이는 것은 루시아였고 공연에서는 그것도 중요했다. 지금 루시아를 바라보는 요한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무대에서 내려온 루시아가 약간 숨을 가쁘게 쉬며 요한에게 다가갔다. 배고파졌어. 왼쪽 볼에 보조개가 파였다. 상기된 두 뺨위로 하얀 입김을 날리는 루시아를 향해 요한이 싱긋 웃었다. 안나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조금씩 녹아서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루시아가 안나의 손을 끌며 상냥하게 말했다. 너 돈가스 먹어보고 싶다고 했잖아. 루시아는 안나가 자신과 요한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었고 안나도 그것을 알았다. 버스를 타기 위해 서울역까지 걸어 내려오면서 그들은 비행기 구름을 보았다. 비행기가 가늘고 흰 선을 그으며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하늘에도 길이 있나 봐. 비행기가 가는 걸 보면. 안나가 중얼거리자 루시아가 쌀쌀맞게 대꾸했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해. 안나는 입을 다물었다. 예전에 루시아는 안나에게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해. 라는 말 같은 건 하지 않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말하곤 했다. 금요일은 하루 종일 날씨가 흐렸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분위기가 들떠 학원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단 집으로 돌아간 뒤 명동에서 다시 만나자는 건 루시아의 생각이었다. 안나는 루시아가 축제에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집에 들어갔다 나오려 한다는 걸 알았다. 요한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도 안나는 알고 있었다. 서울로 오는 기차 안에서 루시아는 말했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특별하게 보내야 해. 루시아의 말처럼 10대의 마지막 크리스마스였고 20살부터는 그들에게도 다른 어른들처럼 바쁘고 따분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루시아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까지 함께 보낸 6번과는 확실히 다른 크리스마스였다. 안나는 루시아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요한과 안나는 꼬박 2시간을 기다렸다. 요한은 약속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그동안 안나가 공중전화 앞에 길고 긴 줄에 서 있다가 차례가 올 때마다 계속해서 루시아의 고모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다. 날씨는 춥고 흐렸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명동 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크리스마스 캐럴과 밀려드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성당으로 가는 입구에 수많은 전구로 장식된 대형 아치가 서 있고 그 아래에는 텔레비전 방송국 차가 와서 무대를 설치하고 있었다. 이제 어떡하지? 안나도 요한에게 큰 소리로 물었다. 우선 저녁밥이나 먹은 뒤에 생각해 보자는 게 요한의 대답이었다. 모든 식당과 다방과 술집에 발 디딜 틈이 없는 날이었다. 구석자리가 하나 남은 식당을 겨우 찾아 통만두를 먹고 다시 거리로 나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 많아졌다.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나는 귀가 먹먹하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요한은 집에 간다고도 하지 않았고 어디로 가자고도 하지 않았다. 안나의 짐작에 똑같은 골목을 3번째 도는 것 같았지만 안나는 아무 말 없이 함께 걸었다. 마침내 요한이 입을 열었다. 찾았다. 음악 감상실이었다. 그러나 빈 자리는 없었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행렬이 입구까지 밀려 있었다. 안 되겠네. 요한이 다시 중얼거렸다. 집에 가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저기 말야, 안나가 네 세례명이니? 어떻게 알았어? 그때 남산에서 준이가 그렇게 불렀잖아. 안나라고. 그럼 준이는 세례명이 뭐야? 루시아. 루시아. 요한이 입안에서 되뇌었다. 갑자기 안나가 말했다. 내 세례명은 안나가 아니야. 요한나야. 줄여서 안나라고 부르는 거야. 요한이 정리했다. 그러니까 준이의 세례명은 루시아고 네 세례명은 요한나인데 줄여서 안나라고 부른단 말이지? 안나는 요한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 말은 안나의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요한은 그 순간 왜 안나가 입술을 꼭 깨문 채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요한나는 관례적으로 요한의 신부에게 붙이는 이름이었다. 안나는 요한이 그걸 꼭 알았으면 했다. 그 말을 하고 싶다면 기회는 지금뿐이었다. 그러나 루시아가 없는 자리에서 그럴 수는 없었다. 서울역 앞에 정류장까지 걸어가 거기에서 버스를 타자고 요한이 제안했고 그들은 걷기 시작했다. 몇 걸음 옮기던 안나는 갑자기 눈앞이 아른거려 눈을 깜빡였다. 안경을 맞추어야 했나? 희뿌연 것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많아졌다. 콧등과 입술에 차갑고 축축한 것이 달라붙었다. 안나가 중얼거렸다. 눈 처음 봐. 요한이 정말이냐고 물었다.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안나는 입을 벌리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요한이 안나의 팔을 가볍게 건드렸다. 널 처음 어디에서 봤는지 알아? 버스 안이었어. 서울역에서 버스를 갈아탔던 요한은 구석 자리에 앉아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고 밖을 바라보고 있는 안나를 발견했다. 커트머리에 검은 학생 코트 차림, 불안하고 긴장된 표정. 그즘 학원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방 학생 중 한 명이 틀림없었다. 요한은 내릴 때까지 안나를 지켜보았다. 학원이 밀집한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안나는 자리에 앉아 손잡이를 꼭 붙든 채 계속해서 밖만 보고 있었다. 수업이 시작된 뒤 얼굴이 빨개진 안나가 강의실로 뛰어들어왔을 때 요한은 왜 안나가 지각했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다. 안나가 잘못 내린 정류장 근처에는 악기점이 여러 개 있었다. 잘못 내린 건 첫날만이 아니었다. 또 잘못 내리고 말았다는 걸 깨달으면 안나는 한숨을 한번 내쉰 뒤 천천히 걸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기도 하고 쇼윈도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서 악기들을 한참 동안 구경하기도 했다. 요한이 말했다. 실은 그 뒤에도 서울역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널 본 적이 있어. 가끔 버스 잘못 탔지. 안나는 이따금 학원으로 가는 53번이 아니라 남산으로 가는 57번을 탔고 서울역을 지나쳐서야 그것을 깨닫곤 했다. 요한이 싱긋 웃었다. 몇 번은 너한테 손을 흔들기도 했어. 내리라고 말해주고 싶었거든. 근데 너는 못 보고 그냥 지나치더라. 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고 있는 거지? 눈은 펑펑 쏟아졌다. 거기 파묻혀 요한의 목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아니었다. 요한은 안나의 곁에 있었다. 19의 요한나는 요한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 오는 거리를 걷고 있었다. 안나는 요한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안나의 질문에 요한이 모두 대답해 준다면 그렇게 새벽까지도 함께 걸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세상 어디를 가든 예수는 태어났을 것이다. 꼬마 전구가 반짝이며 캐럴은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얀 눈이 덮일 것이다.
안나는 생각했다. 이런 순간이라면 마치 탬버린 소리가 울려 퍼지듯 목성과 화성과 명왕성에도 눈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을 것이라고. 지영 언니가 대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자정미사에 안 갔구나. 두 손으로 코트 앞자락을 붙들고 대문을 들어서는 안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친구한테 전화 왔었어. 3번이나. 못 만났니? 네. 마루에 올라서며 안나가 조그맣게 말했다. 그날 밤 안나는 서울에 올라온 뒤 처음으로 오랫동안 울었다. 루시아는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가야 했다. 장난삼아 손목을 집어 넣었다가 수갑이 채워졌고 고모부의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도 열쇠는 없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루시아는 고모부의 경찰서로 갔다. 순찰나간 고모부보다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연방 농담을 던지며 열쇠로 수갑을 열어주었다. 내가 너희 하숙집으로 전화할 거란 생각은 안 했니? 응, 너네 집으로만 계속 전화했어. 빈집에 전화를 걸면 무슨 소용이 있어. 크리스마스 같은 날 누가 집에 있다고. 하지만 지영 언니는 집에 있었잖아. 안나의 잘못이 없다는 건 알지만 루시아는 화가 나는 걸 어쩔 수 없었다. 학원 수업이 끝난 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루시아가 정류장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으므로 안나도 뒤를 따랐다. 요한 없이도 명동까지 걸어갈 모양이었다. 그러나 루시아는 명동의 정류장도 그냥 지나쳤다. 루시아가 가는 곳은 성당이었다. 안나는 루시아를 따라 꽃으로 장식된 하얀 성모상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둘은 나란히 선 채 똑같이 입을 꾹 다물고 한참 동안 발끝만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안나는 바닷가 도시를 생각하고 있었다. 크리스마스에도 성당 앞에 하얀 자갈돌들은 따뜻해져 있을 것이다. 있잖아, 그 부추 생각나니? 안나가 먼저 입을 뗐다. 루시아는 아무 대꾸 없이 안나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우리는 똑같은 부추를 신었고 거기에 양 3마리가 그려져 있었잖아. 응, 루시아가 대답했다. 근데 안나가 루시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근데 그 양들 뒤로 눈이 오고 있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 아니, 안 왔어. 루시아가 긴 속눈썹을 느리게 깜빡이며 안나 쪽으로 조금 고개를 기울였다. 눈이 오는 건 네가 좋아하는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있는 그림이잖아. 안나가 배시시 웃었다. 응, 네가 좋아하는 건 다 알고 싶었으니까. 왜? 그건 몰라. 루시아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곧바로 학교의 방학이었다. 그때부터는 학원이 어수선해지고 학생들도 많이 바뀌었다. 크리스마스 이후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안나도 루시아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1월 한 달 내내 열심히 공부했다.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해의 5월, 안나는 나사의 탐사 로봇이 화성으로부터 지구로 송출한 사진을 신문에서 보았다. 정말로 화성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사진 설명에 따르면 그 눈은 지상에는 닿지 않는 눈이라고 닿기 전에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1976년의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면 안나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 도시의 밤길을 정신없이 헤맸던 기억밖에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안나는 더 이상 제대로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 코트 주머니 안에 두 손은 팽창할 대로 팽창한 아랫배의 밑쪽을 꼭 붙들고 있었으며 배꼽 밑에 너무 힘을 주어 숨이 가빴다. 어느 걸음에서인가 안나의 신발코에 오줌이 한두 방울 떨어져 얼룩졌다. 마침내 종아리를 타고 내려오는 한 줄기 뜨뜻한 기운을 느꼈을 때 안나는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안나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연거푸 들렸지만 안나는 돌아볼 수도 대답할 수도 없었다. 안나는 울먹이면서 달렸다. 문이 열려있는 건물이 보이자마자 허겁지겁 그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죽을 힘을 다해 어두운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계단과 계단 사이에 있는 모든 문을 두드렸지만 화장실은 하나같이 굳게 잠겨 있었다. 뜨거운 오줌이 찐득한 검은 액체처럼 천천히 발밑에 고이기 시작했다. 사방은 캄캄했고 너무나 조용했다. 안나는 층계 손잡이에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기운 없이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안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직도 눈이 오고 있을까? 안나는 꿈을 꾼 적이 있었다. 서양 나라에서 온 크리스마스 카드에서처럼. 그리고 목성과 화성과 명왕성에서까지 눈이 펑펑 오는 꿈을 꾼 적이 있을 뿐이었다. 화성에서 내리는 눈, 다른 모든 눈송이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단 하나의 눈송이. 그것은 지상에 영원히 닿지 못할 것이다.